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뭐 정부가 이제 부실 PF 옥석 가리기 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뭐 또 사업성 평가 기준 뭐 강화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뭐 정부 안에 대해서 교수님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 또 기대 효과 뭐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좀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했어. 왜냐하면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벌써 2년째예요. 그렇죠, 2년이죠. 2년째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태형 부도 났잖아요. 아, 부도란다.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태형 워크아웃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나요?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터지고 나니까 뭐라 그랬죠? 이후로는 또 문제 없을 거다 또 그랬죠. 이유는 100% 문제 없다? 믿을 수는 없고. 네네. 4.15 그 PF 부실설은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가 4월 15일까지 나오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PF 현장들이 민낯이 나오잖아요. 외상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현장들이 있을 거라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그러자마자 뭐 바로 내일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걸 대비해서 총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PF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130조에서 230조? 이거 뭐지?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근데 뭐지? 이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한 번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액수가 꽤 됩니다. 액수가 꽤 되는데 원래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감위가 끼어들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맡기면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슬며시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토지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한 거를 왜 PF랑 연관을 시키죠? 그 현장이 PF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한 건지 뭘 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순수한 민간인의 거래예요. 기업 간에. 토지담보대출을 해준 데가 새마을금고가 많아요. 그럼 이건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혜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다.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왜 금융기관 한 군데를 다른 금융기관도 어려운데 저축은행은 또 좀 강하게 지금 푸시업을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액수에다가 아시겠지만 신탁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탁사들이 그 시행시공 보증할 때 아시겠지만 뭐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보통 신용보강을 거쳐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네네. 거기에 이제 신탁사가 껴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가 돼서 신탁사가 전체 사업을 좀 리딩하는 GP 역할이라고 하죠. 제너럴 파트너 역할을 하는데 그 하면서 이제 대출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잖아요. 네네. 컨소시엄을 짤 때 우리가 뭐 매입 확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시공사나 시행사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짓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출기관에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신탁사들이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올해 문제죠. 3월, 2월부터 이 현장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출기관들이 신탁사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 갚으라고. 맞아요. 갚았는데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 뉴스에 보도 여러분 작년 말하고 올 초에 보시면 신탁사도 문제 생기나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막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걸 뭐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PF가 230조라고 퉁치고 가잖아요.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네. 전세 사기 5조 원에 대해서 벌벌 떠는 국토부를 볼 때 5조도 아니죠. 1, 2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 모습은 아니잖아요. 마치 뭐 제가 볼 때는 심해 말씀드리면 이 금감원이 건설사의 뭐 금융 영업행위 부서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균형 감각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나마 이제 면을 세우려고 뭐랬냐면 양호 보통 부실 우려에다 하나를 더 넣었죠. 회수 의문이라고. 하나 단계를 넣으면서 마치 뭐라 그럴까요? 재구조화가 잘 될 것이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정부가. 네. 던지니까 이게 또 6월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6월 이제 됐죠. 이제부터 평가 기준을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2년 동안은 뭐 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 2년 동안 현장에서 시행자들은 이자만 내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자 내기도 힘들었죠. 네, 그리고 뒤에서 아시겠지만 MPL 우리 앵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MPL을 통해 가지고 큰 기득권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분 이게 무슨 시나리오인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로 가고 있어요. 특히 MB 때를 더듬어 보면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MB는 기본적으로 깐 게 가이드를 정확히 줬어요. 분양가를 낮춰라. 낮추면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게 맞죠. 그 대신에 매수자들이 살 때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취득세 감면해주고 양도세 감면해주고 이렇게 윈윈의 형태로 갔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아니 그러면 이 형태로 가면 여기 지금 금감원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매각하라밖에 없죠. 네. 그 현장을 살려주고 돈을 도와줄 때 그러면 나라 돈으로 다 도와가지고 이득은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건설사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양호한 현장들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네. 보통인 현장도 그냥 알아서 가면 되고 부실 현장들만 지원해줄 현장, 살아날 수 있는 현장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살아날 기미가 있나요 지금 솔직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안 된 건데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분양가를 낮춘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다시 사주나요? 그러니까 엄한 데 기대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그 미국이 금리를 인하면 시장이 좀 나아지는 이런 약간의 그런 기대가? 어줍지 않은 기대 이런 시나리오? 어줍지 않은 기대. 어떤 퍼펙트한 뭐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냥 돈만 들어갔지 그런 분양가를 낮춘다 이런 계획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만약에 현장들이 매각을 해가지고 사면 다는데 매각가가 높으면 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들이 어떻게 돼요? 팔지도 못하고 뭐하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PF 문제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기대 효과 이런 거 있는데 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정부가 진정성을 잇따라면 분양가를 낮춘 현장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안 낮춘 현장은 알아서 시장에 맡겨. 그러면 시장에서 토지 가격이 낮아지면 분양가가 싸지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지 기업도 살고 시행사도 살고 국민도 살지 이거는 다 지금 오도가도 못하게 해놨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심각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실수요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양가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분양가가 1년 만에 한 20%뭐 이상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오른 것 많이 같으니까 올랐죠. 예.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따라가지 못하고요. 분양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기 네, 맞아요. 시작을 하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지금 속도라면 미분양 뭐 8만 호 전국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분양가를 낮추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 실수요자들 네. 혹은 또 이렇게 집에 대해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매체를 보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질 일은 없다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 가장 큰 근거로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다 폐지하고 막 이런 분위기니까 아 그러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은 분양가를 낮춰도 업체들이 괜찮나요? 이렇게 낮출 만한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아직 생각해보세요. 그냥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손해. 정부 안 도와주면 파산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분양가 10% 20% 낮추는 게 문제예요? 아, 간단해요. 그렇네요. 맞네요. 근데 그 시장을 억지로 지금 받치는 거죠. 아. 그리고 건축비 인상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자꾸 업에다 대놓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낮추고 지금 가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낮추는 건 뭐예요? 건축비는 올랐다고 하지만 토지비가 낮아지면 돼. 원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치킨집을 해도 네네네. 임대료라는 원가도 있고 치킨이라는 원가도 기름이라는 원가도 있잖아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임대료가 낮추면 어떻게 돼요? 왜 치킨집이 자꾸 망하면 네. 비니까 임대료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의 자연적인 그러네요. 어떤 순환 구조인데 지금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앵커님 아실 거예요. 2011년, 12년도에 아우 그 막 그때 그때 미분양 나고 할 때 조합들이요 네. 착한 분양가를 먼저 내놨어요. 건설사에. 못 견디고. 건설사는 우리는 공사비 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우리가 낮출게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던 거를 지금 2030, 40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앵커님하고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조명해주는 기자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요즘 정신적으로 다들 멘붕 상태가 된 것 같다고.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 기자분들이 예전에 어떤 공명신과 정의를 이렇게 갔다라면 이렇게까지 지금 펌핑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않으면 정말 국민들도 힘들고 국가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분양가가 좀 내려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건설업계는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건축비도 우리 앵커님 아시면 건축비가 토지비하고 건축비 그렇죠, 크게 그렇죠. 잡으면 건축비도 간접 건축비가 있고 직접 건축비가 있잖아요. 네네.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25% 해당돼요. 엄밀히 보면 네네. 100에서 25%란 말이에요. 25%가 그들 말대로 30% 40% 오랐다고 칠게요. 사면 한 8% 9% 오른 거예요. 전체로 보면 비중을 따지면. 그쵸. 근데 분양가는 얼마 올랐어요? 30%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우롱하는 어떤 패턴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그냥 올린 거 아닐까 하는. 네, 이거 합리적인 올릴 의심? 때 그냥 그거를 국토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토부가 지금 거의 제가 볼 땐 국민들 편에 안 서고 너무 PF에 치우치지 않았나. 조금 더 국민 편에서 좀 공명정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MB 때 그분이 뭐 좋고 나쁘를 떠나가지고 그분이 부동산 정책할 때 건설사 출신인데 왜 분양가를 낮췄겠어요? 그 어려운데, 그죠? 근데 그걸 됐잖아요.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건설업계는 나름대로 또 불만의 목소리들은 또 계속 내고 있어요. 같은 PF 연체 상황에 대해서도 맞아요. 현장마다 다르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게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마다 이제 상황이 다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이 바라볼 때 이 현장 상황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고질적으로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견해가 뭐 있으실 것 치킨이 안 팔리면 좀 할인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할인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아시면 청담동도 원래 자산가들 시장은 차별화돼서 네. 뭐 전쟁이 나도 거래가 되고 뭐 이런 수준을 우리가 따로 차별화하게 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다 미분양 났고 그리고 강남의 청담동 뭐 점점점점 뭐 현장은 네. 두 번이나 힘들어서 자빠지려다가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분양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은 이게 분양 가격이 고점에 와 있구나.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러면 정부가 그분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시장 논리에 맞게 어느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너무 과잉 개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잉 개입이다. 지금이라도 조금 뭐라 그럴까 우량한 현장은 당연히 일시적 유동성 때문에 억울하게 파산되는 건 막아주고 도와주는 건 맞아요. 네네. 맞는데 나머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수익성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맞아요. 그걸 왜 정부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이? 왜 그걸 정부가 막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놔둬야 이게 시장 구조에 맞게 그럼 분양가 조정이 될 거고 땅이 안 팔리면 싸게 팔 거고 땅이 싸지면 건축비가 올랐더라도 땅값이 더 내려가면 분양가가 낮아질 거고 낮아지면 그때 정부가 도와줄 게 뭐예요? 사는 분들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해주면 살 거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매도자, 매수자 다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조금 다시 한번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분양가를 좀 내려줘야 모든 숨통이 좀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 그렇게 있고요. 생각해요, 저는. 좀 패키지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F 문제도 사실 미분양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7만 뭐 이 정도에서 10만 원까지 가게 되면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골든 타임이 있을 때 니들 분양가 내리면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세제 혜택 줄게. 실수요자들은 내 집 네, 마련할 맞아요.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맞아요. 사실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은 미분양 주택들은 뭐 1년, 2년 전에 분양을 했던 주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런 걸 미리미리 골든타임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안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